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이제 뭐 선거가 다가오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 뭐 시대 정신까지 너무 거창합니다만 화두가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내년 총선의 화두는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다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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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보면 뭐 공매도 이거 금지 뭐 이게 한시적 금지죠.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그 건강보험에서 왜 차량이 들어가면 좀 지역보험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그 차량도 좀 빼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위원장님은 더군다나 경제학자신데 그 이런 거는 민생에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강서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념 가지고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제는 이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민생 쪽으로 방향을 갖다 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생에 뭐 구체적으로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는 없고 편파적으로 단편적으로다가 무슨 공매도 금지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 가지고서는 선거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스케일이요? 아니, 지금 보면은 우리 지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예.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자영업자들이 연간 100조 이상의 부채를 짊어지면서 결과도 겨우 지금 연명이 되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자기네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좀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파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 가게가 또 점점 어려워지고 게다가 최근에 또 소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서민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아니요, 뭐 구체적으로 그래도 최소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슨 정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예를 들자면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뭐 말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집행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당이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소위 여당의 위치가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예. 여당이 좀 현상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 이 승리를 만일 못한다라고 여당이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어느 정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성장률도 매우 낮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전망이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소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승리를 많이 못하게 되면은 좀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예.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소위 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소위 일반적인 표심이 뭐를 의미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의힘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무슨 혁신위원회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많이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혁신이도 뭐 이거 너무 다양하게 던져가지고 뭐 저건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다선의 뭐 3선 이상 동일 지역 연임 금지라든지 뭐 친윤들 뭐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한다든지 청년 50% 비례 배당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별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고요. 그런 거는 일반 국민이 자기 실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혁신이가 뭐 경제적인 정책을 던지기도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지만 예. 사실은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겪어봤잖아요. 예. 그때도 당시에 여당인 한나라당이 소위 무상급식 반대를 했던 정당 아닙니까? 예, 예. 오세훈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서 오세훈 시장이 조기 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벌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무소속인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이 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희 한나라당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사실은 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가는 그 과정을 한번 제대로 좀 이제 살펴볼 거 같으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살펴볼 부분은 뭘까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가장 살펴볼 부분이요.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 당시에 사실은 무상급식을 갖다가 반대한 정당이었는데 예.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생겨가지고서 당시에 정강정책을 좀 바꿔가지고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갖다가 주 이슈로다가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걸 가지고서 결국 가서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거죠. 예기치도 않았던 숫자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난 그죠?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뭐 막연하게 경제정책을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정책이라고 내놓은 거는 뭐 자유시장 경제 원칙만 얘기를 했던 것이지 예. 뭐를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참 심각한 이 소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구조를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잖아요. 어떻게 총선 다가오면 다급해져서 좀 변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좀 여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선진국 아니에요. 예. 선진국에 있어서의 유권자들의 소위 투표 행태라는 것이 뭐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내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과연 다이노믹스가 낫냐, 마가가 낫냐, 예를 들어서 메이크 아메리카 예.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정책이 낫느냐. 그러니까 저희 과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지금 바이든의 경제 정책보다 좀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바이든을 갖다 훨씬 능가하고 있는 예.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저희 선진국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라는 것이 일상적인 삶과 관련돼 직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이게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그건 뭐, 집권 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뭐 어떻게 할 거냐는 스스로도 판단해요. 이 상황이 지금. 근데 사실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당이 접근하는 것,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접근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너무 옛날 모델을 그대로 쫓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사실 가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때 뭐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근데 이제 양당 모두에 대한 실망들도 사실 많은 거고요. 지금 양당 모두가 접근하는 방식도 좀 그런데 3당이 지금 출연하면은 일각에서 이제 3당의 성공 조건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 보이는 3당은 그런 조건 갖춘 신당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위원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이 출연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옛날 사고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은 지역에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인물이 네. 특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양당이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무슨 전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3세력으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적시를 하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스로건을 내세울 것 같으면은 국민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은 성공을 하는 거고 국민이 그것도 뭐 제대로 안 따라가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사전적으로 뭐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 이건 좀 너무나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신당의 성공 조건 뭐 이런 것도 사실 옛날 정치판에 있어서의 적용됐던 것을 지금 적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당이 지금 성공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새로운 아젠다를 갖다 설정을 해서 그것이 국민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걸 제시를 그 같으면 성공을 하고 그걸 못하면은 성공 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지역이나 무슨 인물이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위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 제일 눈여겨볼 수 있는 정치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글쎄요, 내가 뭐 현재로서는 별로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지 않은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저희 총선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저희 중요한 인물들이 아마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진 정당에서도요. 응? 패배한 정당에서도 어떤 인물이 나타날 수 있고 승리한 정당이야 뭐 그렇죠. 저 패배한 정당이나 뭐 승리한 정당이나 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요새 그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 주목하는 경우 많은데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뭐 한동훈 장관은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장관으로서 뭐 다른 장관에 비해서 비교적 신선미를 갖다 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을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새 탄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발의까지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발의만 한다는 건데 어쨌든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하고 장관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얘기 나오고 이런 현상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뭐 탄핵이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건 좀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핵을 할 것 같으면 탄핵에 해당될 만한 뭐 규칙 사유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건데 그 특별한 규칙 사유가 없이 뭐 탄핵을 남발한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탄핵이라는 게 무슨 이 국회에서 의결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게 합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정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 거는 이건 결국 전략적 빈곤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죠. 일단 탄핵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업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효과를 갖다 보기 위해서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뭐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역풍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탄핵을 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장관을 탄핵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풍도 불 이유도 없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의 표심을 읽는 것이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강서 보궐선거를 갖다가 생각을 할 적에 저게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하고서 한 달 만에 실시된 소위 지자체 선거에서 강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52%를 얻어가지고서 구청장을 당선시키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런데 집권 1년 5개월 만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해가지고서 결국은 2021년 총선 21대 총선의 결과와 비슷한 상황에 표심을 보여줬다고요. 예. 그랬으면은 그 표심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응하는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위원장님께서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이 뭐 소신과 타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을 휩싸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미리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뭐 인 위원장이 뭐 대통령이 소신껏으로 하라고 했다니까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또 부정을 해버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말인지는 전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뭐 이재원 위원장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혁신안을 갖다 제시하고 있지만 그 혁신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에 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것도 첫 관문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대통령은 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또 넘어야 할 산인데 그렇게 혁신안이 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